미 전역에 조류 독감이 퍼져 수천만 마리의 닭들이 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쇄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을지 아니면 경기 침체만 불러오게 할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제이미 스털링 검사의 기금 모금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우리 손으로 한인 검사장을 탄생시키겠다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을 연체했거나 1년 이상 밀린 디폴트 기록을 모두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임상실험 참여자에 한해 약값을 커버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부활절을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폭발한 데다 미 전역에 조류 독감이 퍼져 수천만 마리의 닭들이 살처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 농무부에 따르면 현재 계란값은 지난달보다 2배나 올랐습니다. 현재 퍼지고 있는 조류 독감은 201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것이어서 양계 농장의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미국의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라지 사이즈 흰 계란 한 더즌의 도매 가격은 2달러 80센트로 지난달 1달러 25센트에 비해 2배가 됐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언론들은 조류 독감 확산세가 물가 상승과 맞물려 계란값을 폭등시키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월 초 인디애나주에서 처음 조류 독감이 발생한 후 현재 25개 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계란을 생산하는 아이오와주에서는 주내 5,600만 마리의 닭 중 1,12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현재까지 최소 2,500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억 8천만 개 이상의 계란이 부활절 행사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조류 독감은 201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어 양계 농장의 피해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계란값의 폭등으로 소비자들은 물론 한인 식당들의 타격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인 식당들은 그동안 서비스로 내놓던 계란 반찬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 힘들어졌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는 7.9%나 급등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는 이보다 더 오를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과 투자은행들은 3월 소비자 물가가 8%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까지 전파될 확률은 현재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조류 독감이 보고된 25개 주에 거주하는 500명 이상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찰 대상자 중 일부에서 독감 유사 증상이 보고됐지만 바이러스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었다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해 연쇄 금리 인상으로 과열을 진정시키고 물가를 잡을지 아니면 물가는 못 잡고 경기 침체만 불러오는 경착륙에 직면할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와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를 진정시키고 강력한 고용과 건전한 성장을 유지시키는 연착륙을 자신하고 있지만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이 초래한 공급난을 해결하지 못해 올해 불경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트 팬데믹의 미국 경제가 올해 연착륙하게 될지 아니면 불경기를 의미하는 경착륙하는 사태에 빠질지 미국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나 바이든 행정부는 당연히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3월에 시작한 기준금리 인상의 가속도를 내서 5월 초에는 보다 공세적인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동시에 평년보다 2배인 9조 달러로 불어난 자산을 한 달에 950억 달러씩 줄이는 긴축에 착수합니다. 비싸지는 금리로 돈을 덜 빌리고 덜 쓰게 되면 수요를 억제시켜 물가를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한해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려 현재 소비지출 물가지수인 PCE로 6.4%인 물가를 올 연말에는 4.7%까지 낮추고 내년 말에는 목표치 2%에 가까운 2.3%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예측해놓고 있습니다.
연쇄 금리 인상으로 경기 과열을 냉각시키면 수요 공급 불균형을 서서히 해소하기 시작하고 돈 쓰기를 주저하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업체들이 가격을 내릴 것이므로 물가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연준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1개월 연속 40만 개 이상씩 늘리고 있고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이 1130만 개인 데 비해 실업 인구는 630만 명으로 500만 개나 남아도는 등의 강력한 고용시장으로 연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소비 냉각, 이에 따른 불황이나 불경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연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쇄 금리 인상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넘어서 모기지 신청이 전년에 비해 41%나 급감했으나 지난 2007년과 같은 묻지마 모기지 융자가 없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붕괴, 금융위기, 불경기로 악순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은 그러나 연준을 비롯한 미국 정책 당국이 수요는 조정할 수 있어도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발생한 공급난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올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해 불경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초래하고 컨테이너와 트러크 부족 등 미국 내부 요인이 겹친 공급 대란은 조기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물가도 못 잡고 소비와 성장, 고용과 투자를 모두 위축시켜 경기 침체로 악순환될 위험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은 2월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로 7.9%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주 발표되는 3월에는 8% 돌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에 비해 40%나 급등한 미국 내 휘발유값, 연쇄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신용카드 이자율이 모두 대폭 오르고 있어 미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지갑을 닫거나 외식, 운전, 여행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시켜도 공급난이 지속되면 물가 급등을 잡을 수 없고 미국민 소비와 사업체 수단만 위축시키고 고용시장마저 흔들리게 한다면 미국 경제가 올해 경착륙, 불경기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릴랜드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 검사장 자리에 한인으로선 첫 도전장을 내민 제이미 스털링 검사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제 오후 스털링 검사의 기금 모금 행사가 성황리에 열려 우리 손으로 한인 검사장을 탄생시키겠다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버지니아의 한인타운 애난데일에서 스털링 검사의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 검사장 후원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스털링 검사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아시아계 이민자 2세의 검사장 당선을 염원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 단체장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 스털링 검사는 누구나 출신,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공정성이 기반이 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I think the Korean community can be proud just living anywhere and knowing that someone who's also Korean is in a position to be in a political or state-serving position. 현재 메릴랜드 앤 아룬델 카운티에서 차장검사로 근무 중인 스털링 검사는 오는 7월 19일 예정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의 현 검사장이자 스털링 검사의 옛 상관이었던 리처드 프리츠 검사장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스털링 후보와 맞대결을 펼칠 리처드 프리츠 검사장은 현재 75세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3년간 검사장을 맡고 있어 아시아계 최초이자 젊은 한인 여성의 당찬 도전에 미국 사회의 관심도 뜨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미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의 세 딸 중 둘째인 스털링 검사는 올해 41세로 두 자녀를 두었으며 미시간 대학 앤하버, 메릴랜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어 프레드릭,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를 거쳐 현재는 앤 아룬델 카운티에서 차장 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 한인 단체장들도 아시아계 최초로 검사장에 도전하는 스털링 후보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돈 좀 배워서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도 살지만 제대로 된 미국인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법적으로 당하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 영어도 부족하고 이럴 때 우리 검사장님이 한인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어요. 본인이 2세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또 어린 2세, 3세들에게 어떤 모범이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떤 나갈 방향, 그다음에 자부심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한인들은 한인 이민 2세가 검사장에 당선된다면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안 증오에 맞서 이민사회에서 한인들의 권익 향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미호건 여사는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한인 2세들의 공직 출마가 절실한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대변해줘야 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작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팬데믹 때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스가 있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리더들이 많아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호건 주지사는 내 딸 제이미는 매우 까다로운 검사라서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가족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스털링 검사를 전격 지지한 바 있습니다. 카운티는 주정부 아래 행정단위로 미국은 주 법무장관과 카운티 검사장을 투표를 통해 뽑습니다. 7월 19일 아시아계 최초이자 젊은 한인 여성의 검사장 탄생 여부에 모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 융자금을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1년 이상 밀린 디폴트 기록을 모두 없애주기로 해서 1,000만 명이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연체나 디폴트 기록은 자동으로 없어져 계정이 커런트로 바뀌게 되면 상환 유예가 끝나는 대로 보통 융자금과 같이 매달 상환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학자 융자금 일괄 탕감은 1년 이상 결정이 미뤄지고 있으나 갖가지 구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이전의 시기까지 포함해 학자 융자금의 매달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한 딜링컨시와 1년 이상 밀린 디폴트된 기록을 모두 없애주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1년 이상 채무 불이행한 기록들이 모두 없어지고 해당 계정은 커런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학자 융자금 상환 연체나 디폴트로 봉급에서 일부 차압하거나 사회보장연금 등에서 징수하는 컬렉션 조치도 해제됩니다. 신용점수를 대폭 낮춰온 부정적인 신용기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연체 또는 디폴트해온 학자 융자금 이용자 1,000만 명의 기록이 없어지고 정상 계정으로 상환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4,300만 명의 1조 7천억 달러 가운데 25%인 1,000만 명이 90일 이상 연체하거나 1년 이상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연방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1,000만 명의 학자 융자금 계정에서는 자동으로 연체나 채무 불이행 기록이 없어지고 커런트로 바뀌게 됩니다. 커런트로 바뀌면 학자 융자금 상환 유예가 연장된 8월 31일까지는 같이 유예받은 후에 상환이 재개되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상환을 재개하면 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새로 출발하게 된 대졸자들은 버는 만큼 상환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는 오토페이를 선택해 또다시 연체하거나 디폴트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5월 1일 끝날 예정이던 학자 융자금 상환 유예를 8월 31일까지 재연장한 데 이어 연체 또는 디폴트 기록을 없애주는 1,000만 명 구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환 유예도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의 5만 달러 탕감을 전액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당초 공약이었던 $10,000 일괄 탕감 여부를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 $10,000 탕감안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확정되지 못하면 연방의회를 탈환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의 반대로 완전 물 건너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노년층과 장애인 6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20년 만에 승인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임상실험 참여자에 한해 약값을 커버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치매 치료제를 사려면 1년에 28,200달러의 값비싼 약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나온 아두헬림이 메디케어로 고액의 약값을 지원받지 못하게 돼 노년층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20년 만에 FDA의 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승인받은 바이오젠사의 아두헬림에 대해 임상실험에 참석하는 메디케어 수혜자에 한해 약값을 보험에서 커버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매 치료제 아두헬림을 1년간 이용하려면 28,200달러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보험 커버가 안 돼 치매 치료제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두헬림은 인체에 주입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게 되며 처음에는 저용량으로 시작해 2달마다 투약량을 늘리고 최대치인 몸무게 킬로그램당 10mg을 투약하게 됩니다. 바이오젠사는 당초 아두헬림의 약값을 1년에 56,000달러로 책정했다가 거센 지탄을 받고 절반인 28,200달러로 낮췄는데 그나마 메디케어에서 약값 커버를 거부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아두헬림이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은 받았으나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 커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DA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6월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긴급 사용 승인한 바 있습니다. FDA는 임상실험을 지속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아무런 제한 문구 없이 사용과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두고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과 심지어 FDA 자문위원회마저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승인에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치매 환자 가족들과 옹호단체들은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3, 4년이나 아무 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초기 환자들의 인지능력 쇠퇴를 막아줄지 모르는 신약을 사용하는 게 낫다며 승인을 촉구해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미국 내에서만 600만 명, 지구촌에서는 3천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GM 인스티튜트이 신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AGM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의 학자금 재정 프로그램과 아이비 대학 연구진의 ARIP AI 인공지능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출신의 최고 강사진이 직접 지도하는 과외 프로그램과 글로벌 리서치 프로그램으로 자녀의 성적 향상을 책임집니다. 미주 최초로 자체 개발한 고객관리 시스템과 2,900개 대학 이상의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웹사이트에 방문해보세요.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원하던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합격과 학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담스러운 학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AGM 인스티튜트의 리차드 명 대표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GM 인스티튜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AGM 인스티튜트는 자녀들이 대학 진학 시 대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재정 보조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업체입니다.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그 미국 대학 학비가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한 86,000달러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부담스러운 학비만큼이나 이 학자금 재정 보조도 잘 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 조건이 GPA가 4.0 기준에 2.0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2.0 못 맞는 게 더 힘들겠죠. 그러면 대학을 진학 시에 그 가정의 재정 형편에 맞게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정 보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학비가 비싼 $80,000가 넘는 사립대학이라도 재정 보조를 통해서 때로는 뭐 수천 달러만 내도 진학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학비 재정 보조는 언제부터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출하게 되는 수익과 자산이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에 수입으로 보통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제출하는 신청서 날짜를 프로세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녀가 10학년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사전 설계를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죠. 네, 혹시 대학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네, 주립대인 경우에는 주로 연방보조금이나 주정부 보조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즉 FAFSA만 우리가 제출을 해도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무상보조금이 수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인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CSS 프로파일, 즉 칼리지 스칼러십 서비스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 또 애플리케이션을 요구하고 또 검증 서류를 통해서 자세히 요구하게 되겠죠. 만약 가계의 형편이 다 똑같다면 재정 보조도 똑같이 받게 되는 건가요? 모든 것이 대학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후하게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정 보조의 평균치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커다란 편차는 없습니다. 재정 보조 신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입력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 보조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가정 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수익과 자산이 있고 증가시키지 않은 수익과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마다 적용하는 재정 보조 공식이 다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포함하는 수익과 자산의 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생일지라도 대학에 재정 보조 신청을 했을 때 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학교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10케이스 중에 8, 9케이스 정도가 한 연간 3,000불 정도 이상이 잘못 나오는데요. 액수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사전 설계와 아울러서 대학과 합리적인 어필 방안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재정 보조가 만약에 잘못 나왔다고 하면 나중에 좀 이렇게 다시 받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게, 미국에 한 6,000여 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지만 재정 보조 지원을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그 단위에서 해줄 수 있는 대학들이, 즉 어크레디트된 학교들이 대략 2,9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고려하시는 대학들의 수가 대부분 이제 기억하시는 게 한 30개 미만 몇 개는 안 돼요. 그러나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아갈 때 미국 방식의 대학, 그리고 미국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그런 대학들을 우리가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정보, 자료, 그리고 효율적인 평가 방식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재정 보조 신청을 사실 직접 해보려고 해도 한인 부모들은 영어도 부족하고 쉽지가 않아요. AGM 인스티튜트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사전 설계라는 것은 이 재정 보조에 적용되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부담을 해야 되는 가정 분담금을 사전에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그걸 낮출 수 있을지, 그 점을 먼저 설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정 보조를 잘 해주는 대학을 선택을 해야겠죠. 재정 보조 안 해주는 대학을 선택해서 나중에 더 달라고 해야 재원이 없으면 대학에서 충분한 재정 보조 받을 수가 없겠죠. 특히 타주에 있는 주립대를 갈 때가 그렇습니다. 타주에 있는 주립대 갈 때는 등록금도 한 3만 불 정도가 높죠. 왜 그러냐면 주정부에서 학생 한 명당 보조해주는 예산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건데,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 부모가 그걸 다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타주에 있는 주립대인 경우에는 요즘에 한 6만 8천, 7만 2천을 호가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 재정 보조를 받는다 그래도 50%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지타운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8만 2천이 넘어가지만
가정에서 분담금을 뺀 차게 돼서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구성비 면에서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와 스칼라십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평균 84%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립대학을 조립대보다 더 저렴하게 진학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커다랗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자녀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부모님의 인컴이 굉장히 약하니까 이런 재정보조에 대한 내부적인 공식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립대는 지원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주위에 있는 저렴한 우리 주립대학만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자녀들은 정말 기업인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런 사전 설계를 하는 것은 대학을 진학하는 입시 준비만큼 이상으로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도 학비를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학비 걱정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수입은 굉장히 적은데 자산이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럼 무조건 재정보조를 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수익과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의 수익과 자산,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기준으로 가정 분담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시점서부터 자산이 적어도 그런 상황을 스페셜 서컴스턴스로 대학에 어필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주위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추천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